이 역대 그 히스토리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스탄불까지 시간상으로 이스탄불까지가 이더리움 1.0이고요. 시간상 그 이후로 베를린 포크부터 이더리움 2.0입니다. 이더리움 2.0에 베를린 포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 중간에 이더리움 1.0X가 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 1.0X는 이더리움 1.0의 연장선이자 이더리움 2.0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첫 번째로 이더리움 1.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ve just been through the network upgrade history of Ethereum, which include Homestead, Byzantium, Constantinople, and the previous forks and the upcoming hard forks, including Istanbul. 이더리움 1.0에 대한 개념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더욱 응징력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코드네임입니다. 이 용어는 2018년 10월에 체포했었던 데브콘4에서 코어 개발자들 위주로 제한됐고요. 요즘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스펙, 뉴스, 정보들이 많아져서 이더리움 1.0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더리움 1.0의 연장선이자 2.0에 없어서는 안 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그 단계인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계속 공정할 거고 그 이후에도 존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개발자들이 개선안을 개발하고 공식화하고 구현을 통해서 이더리움 1.0에 최적화하는 거고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테이트 사이즈를 증가를 완화하고 다음에 소개할 주요 값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EVM의 속도, 안정성, 상호 응용성을 향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적 분석이라든지 검증 도구의 툴을 능력을 향상시켜서 속도 및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솔리더티, 바이퍼에서부터 웹 어셈블리 기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EVM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맞춤형 어셈블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와중을 스택을 구성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이더리움 2.0에 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프리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름에서처럼 정보를 히스토리를 가지를 쳐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저장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위 공공자원을 마음껏 써대는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사이즈의 증가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봅니다. I just explained about Ethereum 1.x. Its concept is it's kind of a code name for upcoming upgrade, which is suggested by core devs in DevCon 4, and its purpose is to optimize Ethereum 1.0 to develop IPs finalized and to be implemented. The main task about it is improve EVM, develop UASM, and storage pool. 그리고 메인 포인트인 이더리움 2.0인데요. 이것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세러니티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의 전환, 확장성 향상 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보다 탈중화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보안성, 단순성, 생존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가업으로는 캐스프를 통해서 더 친환경적이고 덜 중앙화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하고 또한 분할 방식인 샤딩을 통해서 보다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도 분할 병렬 처리로 확장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와짐을 또 통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가상머신을 가동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게 이 스테이트 퓨라는 건데 소위 스테이트 랩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트 사용자에게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의 양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Proof of Stake, 즉 캐스퍼죠. 이것의 이점은 Proof of Work보다 덜 중앙화되어 있고 검열 저항을 위한 게임 이론 전략 및 통화정책 수립 용이합니다. 그리고 채굴 방식에 비해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불필요하므로 더욱 친환경적이고요. 다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미 확정된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을 이어서 기존에 확정됐던 것들을 뒤집는 거고, 두 번째로 일정 비중의 검증인이 이탈하여 예를 들어 이더리움 2.0에서 비잔틴 스타일 포스로 가게 되면 3분의 1 이상이 오프라인, 어떤 이유에서건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면 오프라인이 되면 블록 확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다수의 검증인이 소위 카르텔을 구성해서 소수 검증인을 검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이 소수 검증인의 메시지를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교란이 되죠. 시간상 그냥 한줄로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2015년에 포스로 나왔다면 I'd like to ask you, Mr. Buterin, what if Ethereum was launched in 2015 based on proof of stake? 그리고 나왔어. 두 가지 쟁점을 뽑아봤는데요. 첫째로 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채굴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ICO로 했을 텐데 ICO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백 명 단위에 참여했던 걸로 아는데 그거 가지고 소위 코인 배분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커뮤니티, 소위 팬덤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분산 네트워크 장애 모델 중에서 가장 이루기 어렵다는 비잔티움 장애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은 장애 모델 중에서 생존성을 안정성보다 더 우위에 둔 조금 독특한 장애 모델인데요. 이더리움도 이 비트코인처럼 비잔티움 장애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3분의 1 이상의 검증인이 만약에 오프라인 됐을 경우에 생존성에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 복잡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샤스퍼의 두 번째 구성 요인은 샤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샤딩은 스테이트를 분할하고 병렬 처리해서 확장성을 향상하는 방법인데 샤딩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위 확장성 3중고가 있죠. Scalability, Decentralization, and Security. 이 3중고를 샤딩에서는 블록체인 베이스 레이어에서 이 세 요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확장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의 단계별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0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포스 체인이라고 하는 비콘 체인이 도입이 돼서 실제로 Proof of Stake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이 비콘 체인의 역할은 검증인 및 그들이 예치한 유효 지분을 관리하고 각 샤드의 블록체인자를 지명하고 그 제한된 블록의 투표를 위해서 검증인 중에서 증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합의 규칙과 보상, 페널티를 정리하게 되고요. 이 0단계의 특징은 유효 지분을 통한 검증, 즉 스테이킹이 개시가 되고 추후에 1단계에서 활용하게 될 크로스 링크를 생성해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단계는 샤드 체인이 도입되는데요. 이때 샤딩이 시대가 개시가 됩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샤드 체인이 직접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체인으로서 구축돼서 스테이트를 분할하고 트랜잭션을 병렬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0단계에서 생긴 크로스 링크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체인과 샤드 체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각 샤드의 블록을 확정하고요. 데이터 가용성을 증인위원회가 검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샤드 체인이 스테이트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샤드에서 이와즈미 역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각 샤드에서의 스테이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스테이트 피 또는 스테이트 렌트가 도입돼서 데이터의 양과 시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되게 되고 우리 일반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그 2단계에서 이 포스 버전의 이더리움이 자유롭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2단계 이전에는 거래소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식화한 겁니다. 좀 옛날 자료인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더리움 2.0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 체인이 출시된 직후에 마이그레이션, 즉 검증자가 현재 프루프 오브 워크 체인의 이더리움을 최소한 32이더를 디바짓 컨트랙트에 전송하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스테이크 얼마나 검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발행률 또는 수익률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컨대 3천만 이더를 검증에 참여하게 되면은 3.3%의 스테이킹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탈릭도 일전에 3.3%는 너무 낮다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율이 설정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발행률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론티어 때만 해도 엄청나게 발행률이 높던 게 난이도 폭탄이 2017년에 개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급감합니다. 그러다가 비잔티움 포크 때 난이도 폭탄이 연기가 되면서 반등을 하지만 이때 다시 난이도 폭탄이 가동돼서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앞으로인데 이때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때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 체인 출시된 직후에 그 베리데이터가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 살짝 반등하지만 주요한 점은 페이즈 2가 되면은 기존의 프루프 오브 워크 체인의 그 최고 보상이 엄청나게 낮출 예정입니다. 그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 정책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흥미롭게 제가 1, 2차 산업구조로 제가 이더리움을 대응해서 한번 설명한 건데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운 1, 2, 3차로 따지면 1차는 이더리움 1.0 채굴 없이 되고 부상을 통해서 네트워크 유지를 하고 또한 팬덤과 커뮤니티를 확보했었죠. 근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더리움 1.0 2차 산업은 토큰 제조업으로 ERC20을 포함하여 여러 ERC 버전을 통한 뒤에 토큰 생성하고 ICO 등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는 이더리움 2.0은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한 익명성, 경제성 등 기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대를 하고 스테이킹 해저 서비스를 통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파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2.0을 생각하면서 5가지 그냥 제가 스스로 궁금한 걸 뽑아봤는데 이더리움 2.0에서 과연 확장성이 얼마나 개선될까?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단순 예측치로 보면은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14 TPS 곱하기 샤드의 총 개수 1024를 곱했을 때 14,000 TPS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페널티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공격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리더가 삭감되는 슬래싱이 있고요. 그리고 검증 도중에 정전이 됐든 어떤 이유로 오프라인이 될 경우 악의자로 간주되어서 지속 삭감이 됩니다. 근데 만약 재수없게 오프라인 된 시점이 총 검증인의 3분의 1 이상이 오프라인 된 시점이라면 많이 삭감됩니다. 그것은 이제 블록의 확정이나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 버전의 이더는 언제 거래소에 거래 또는 상장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즈 2가 될 때쯤 거래소에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IOU 형식이라든지 기존의 그 이더리움 1.0의 이더식으로 계속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2.0의 주요 쟁점은 검증 참여, 즉 스테이킹이 너무 높거나 차등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그리고 노드 운영이 너무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거나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더리움 3.0의 모습은 스타크라고 부테린이 레딧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익명성, 확장성 그리고 양자 컴퓨팅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제언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이더리움 2.0을 성공적으로 잘 출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분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더리움 마법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이들은 개선안을 제안하고 테스팅하고 구현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임무가 있고요. 또한 UX, UI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이더리안이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은 사용하면서 장단점을 피드백하고 개선점에 대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판적 사고를 갖고 꾸준한 관심과 인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더 보유분으로 스테이킹 특히 초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성공적으로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가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뷰탈리님의 오늘 이더리움 미드업 서울 총평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컨퍼런스 콜로 인해서 중간에 가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